10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옛날의 금리 수준으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엔 스티키란 말이 유행하다가 올해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떤 추세를 만들어낸지를 보면서 그걸로 평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금 지금 사도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아가는 전략.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금융부 전용기 부장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최장기 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이제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10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0.25%를 내리는 베이비컷을 할 것이냐 아니면 0.5%를 내리는 빅컷을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금리 움직임의 가장 전문가이신 오근영 신한은행 단장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한은이 10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그래도 이제 10월하고 11월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도 좀 느끼는 게 한국은행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거는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물론 예상이겠지만은 하반기 4분기로 접어들면서 2%라는 물가 목표의 상당 부분 수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가 쪽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보는 게 성장인데 그럼 우리나라 성장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양호하지만 이 성장의 양극화가 수출하고 내수 사이드에서 같이 일어나는데요. 수출은 굉장히 좋지만 내수가 좀 식어 있어요. 그래서 내수 부양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 금융 안정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대외적인 금융 안정하고 대내적인 금융 안정이 있거든요. 대외적인 금융 안정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말하게 됩니다.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먼저 내리게 됐을 때는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딱 하나 남죠. 대내적인 금융 안정인데 특히 부동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데요. 금융 안정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붙어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가계부채의 앙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금융 안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지난번 금통위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회자가 됐지만 금융 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는 그렇지 않은 중립금리보다 높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쓰신 게 있어요. 또 중립금리는 긴축적이지도 않고 이 금리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은 부양을 하는 그런 효과도 없는 거죠. 그 어떤 금리를 겪었을 때 너무 힘들게 느껴지면 사실은 중립금리보다는 높은 거고 너무 낮게 느껴지면 중립금리보다는 낮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라는 걸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걸 실물경제가 느낄 때 실물경제가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립금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세분화돼서 들어가 보면 수도권의 부동산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수도권 부동산은 3.5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면 금리가 가뿐한 거죠. 근데 비수도권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럼 3.5라는 금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실물 경제를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니까 낮춰줘야 돼요. 근데 부동산을 보면은 이건 올려줘야 되거든요. 저걸 잡으려면. 그럼 이제 딜레마죠. 수도권 부동산을 보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냐, 실물 경제를 보면서 내려야 되냐.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춰줬을 때는 더 뜨거워지는 문제가 되고 향후에도 부동산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가 금융 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요. 금융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보다 높다. 이 얘기인즉슨 수도권 부동산이라는 걸 감안했었을 때는 금리를 낮추더라도 내수만 보면서 낮추는 것보다는 많이 낮출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속도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느릴 수 있고요. 그러게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옛날의 금리 수준으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금통위 때 한국은행 총재 코멘트도 과거와 같은 저금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저도 그 부분에는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는 뭐 그 빅컷이 나올 것이다 막 그러는데 그 미국 9월도 빅컷에서
갑자기 또 베이비 컷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한은도 당연시되던 9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보자 11월 갈 네네.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연장선상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실물 경제가 바라보는 중립금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7의 중립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네. 빅테크겠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예요. 그럼 5.5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빅테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실적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빅테크 입장에서는요 5.5도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입장에서는 실물 경기를 봤을 때 지금의 5.5가 부담스러우니까 금리를 빠르게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빅테크를 그럼 그 입장에서 보면은 실물 경기를 보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성장주들은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빅테크는 7개 기업이고 나머지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근데 이제 빅테크가 지금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어설프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쪽도 마찬가지로 금융 안정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참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만 그들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느리게 또 시장이 기대하는 폭보다는 조금은 적게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금리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네요. 네네. 또 다른 관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지표가 나쁘면 금리 인하의 기대성이 높다 해서 배드 이즈 굿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된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실제적으로 반증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배드 이즈 배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안 좋아질까 봐.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 고려할 요인이 많고 대외적인 금융 안정도 중요하다고 할 때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금리 차가 벌어져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돈을 풀었는데도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케이스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8월 5일 날 뭘 보셨냐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걸 깜짝 보셨어요?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캐리가 청산된 이유는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성장도 둔화되고 금리 차도 줄 것 같으니까 캐리 트레이드가 역류를 하면서 나타난 게 8월 5일의 사건이었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 그러면 성장 둔화에 일본과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이러면 다시 한번 캐리 트레이드를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느리고 뭐 이게 답답해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배드 이즈 굿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을 시나리오가 하나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시장도 굉장히 찜찜해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엔화 움직임에 시장 움직임이 많이 연동하는 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만약 미국 경기 둔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랬을 때는 금리 인하가 그만큼의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됐었을 때 빠르게 자금이 역류하는 그런 이제 리스크들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항상 8월 5일의 문제가 이제 다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봉합이 된 거지 잠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들을 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지만 엔화의 움직임도 같이 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장선상의 말씀인데요. 작년에 스티키란 말이 유행하다가 올해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하면은 그래서 물가를 봐야 되냐, 성장을 봐야 되냐, 이제 둘 다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CPI라든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방점이 더 커진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잭슨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물가의 상방 위험보다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성장이 추가로 둔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이번 잭슨홀의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지표보다도 이제 시장은요 성장 관련 지표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게 될 거예요. 성장 관련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고용 관련 지표고. 그 다음에 소비 관련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느냐, 추세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 연속으로 좋아진다. 이러면 이거는 좋아지는 추세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데이터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떤 트레이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추세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면서 그걸로 평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길게 이어져 왔었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추세도 이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각종 데이터를 너무 많이 봐야 돼요. 주식 투자자들이 다들 매크로병에 걸렸다. 아 예. 국내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미국 거시 경제 전문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요즘 보면은 매크로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당분간은 매크로 과잉이라는 말이 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매크로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거든요. 첫 번째는 전환점입니다. 지난 2, 3년간 유지되어 왔었던 고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게 되는 거잖아요. 고물가에서 물가도 안정되는 걸로 바뀌고 그다음에 환율도 조금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올해는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트럼프와 해리스라는 두 개의 변수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와 그렇지 않음의 두 가지 변수. 그러면 네 개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네 개에 맞춰서 매크로가 빙빙 돌지 않습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주식 투자자들도 이제 매크로 환경을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아졌습니다. 채권 투자는 뭐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다. 그렇죠. 예, 예. 얼씬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학습을 하셨고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비이클, 그러니까 ETF라는 게 등장했다는 게 저는 맞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워낙에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먹을 수 있는 룸이 크지 않으니까 수수료도 싸야 되고요. 편의성도 높아야 되는데 ETF를 통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금리가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금리 내려갈 땐 채권이 제일 좋아. 이제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열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뜨거워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개인들이 그 채권 투자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막 2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막 질르세요. 그렇죠. 30년짜리 장기 국채가 있으면 10년짜리 장기 국채보다 변동성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거의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짜리 장기 국채가 코스피라고 하면 30년짜리는 3배 레버리지거든요. 채권을 하시면서 채권 시장이 움직이는 걸 한번 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신다면은 너무 장기만 초장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좀 단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포트폴리오를 좀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러게요. 금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사실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실물화폐 성격을 띠고 있다. 아, 그 네네, 책에서 그렇습니다. 부회대이동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금 지금 사도 됩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바로 후속 질문이 얼마까지 올라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한 예. 2,500불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얼마가 오른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좀 느껴요. 뭐냐면 금이라는 자산은요.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금이 힘을 받아요. 맞아요. 달러는 언제 약해지냐면 미국의 성장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잖아요. 이럴 때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이 힘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관점이냐면 포트폴리오의 운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에 얼마를 먹겠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아가는 전략.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어쨌든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온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15년만 해도 온수당 네네. 1,200불, 네, 1,300불 그렇습니다. 뭐 거의 10년 만에 딱 2배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때 조금 사놓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건현 단장님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금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금리 움직임에 따른 파이낸셜스 구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행동 지침까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